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나 그 순간에 대통령 소재를 몰랐다. 그래서 서면 보고를 2군데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하야 마케팅, 새로운 창조 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4월 16일 그리고 5차례 촛불 시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오늘 베이징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세월호 사태가 다시 그때 당시에 솔직히 다시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악몽인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다시 한번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당일에 최초 서면 보고를 본인이 했다. 당시 이제 국가안보실장의 위치에서 그리고 박 대통령과 6차례에서 7차례 유선 보고를 다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유선 보고, 서면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새로운 얘기네요. 자, 서면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위치는 모르지만 서면은 관저와 집무실 모두 내용을 전달했다. 아마 지금 서면과 유선 그리고 내용을 전달했다에 지금 아마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저 얘기를 들은 우리들은 다 저 위에 위치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지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위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서면 보고를 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무실인 본관에 있는지 숙소인 관저에 있는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서면 보고를 양쪽에 동시에 보냈다는 얘기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출력해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그냥 청와대 컴퓨터 시스템에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가령 서면 여기서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작성을 해서 부속실에 있는 누군가에게 메일 형태로 보냈다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300여 명 가까운 생떼 같은 애들이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그걸 가서 팩스로 집어넣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논쟁은요, 앞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선으로, 서면으로 다 합치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30차례더라고요. 네. 30차례 좋다. 유선, 서면으로 받아도 인정한단 말이야. 인정한다. 좋다 이거예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유선, 서면으로 했는지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유선과 서면으로 그 많은 보고를 받고도 왜 관저에서 본관을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알겠다. 그때 안보실장이든 누구든 간에 30차례에 걸쳐서 유선과 서면 보고를 한 거 좋다 인정하겠단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면 그 중차대한 그 시국에 본관에서 관저에서 왜 본관을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묻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런 비슷한 얘기하면은 또다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안 왔습니까? 저희 굉장히 애매한 게요. 사실은 청와대에 쓰고 있는 이 유선 인터폰 전화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통의 경우 우리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직통번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번호 있고 관제 번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선으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통화를 해서 보고를 했다면 대통령이 어디 계셨는지 다 알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전화, 그 다음에 수석으로부터 오는 전화, 그 다음에 일반 전화 다 벨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김장수 당 실장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나서 선체를 깨서라도 구해라는 식의 지시를 했었다는 얘기를 또 하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청와대에서도 마치 언론이 오보를 내서 상황 파악을 잘못했던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경이 보고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언론 때문에 오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밝혀졌지만 전원구조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호된 질책이 있었다라는 질책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밝혔는데 지금 좀 전에 심시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럼 전원구조 혼선을 빚은 것에 질책이 있었다는 건 전원구조가 안 됐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알고 나서도 왜 나타나지를 않으셨는지가 여전히 똑같은 동업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선체를 깨서라고도 해서 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왜 아무런 이행이 안 됐으며 전원구조가 안 됐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늦게 나타나는지 여전히 아무런 해명이 안 됐다는 게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위성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청와대 본관이 여기고요. 대통령 머무는 숙소 관저가 여기입니다. 좀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서 걸어서 한 3분이나 걸리나요?
관저에서 본관까지 뭐 빨리 걸으시면 3분이고요. 차를 타고 가면은 뭐 1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앵커 표시하고 있는 이 하단쯤에 있는 게 거기가 이제 비서동인데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세 개 동이 있죠. 거기가 이제 그 수석 그다음에 실장 행정관들이 일하는 비서동인데 거기서 본관 내지 관저를 가는데도 사실은 한 3분, 들고 뛰어도 한 5분이고요. 차로 가면 역시 1, 2분 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 애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 왜 못 찾아가요? 들고 뛰어서라도 가야죠. 그러니까 김장수 실장은 요 세 건물 중에 하나에 있었고요. 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제 나온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선 보고 뭐 했는데 어딘지 위치는 난 몰랐고 서면도 두 군데 다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김장수 실장이 근무했을 거로 추정되는 국가안보실이 제일 밑에 있는 그 비서동 거기 지하 벙커일 텐데요. 아, 그 위기 상황에 열린 위기 상황실이 지하 벙커가 거기니까 네, 거기 있습니다. 위민관의 하나군요. 네. 위민 3관이라고 보통 하는데 제일 길가에 가까운 곳인데 그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저까지도 거기서 본관까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 의혹은 대통령 본인이 밝히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누군가가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았고 유선 전화를 받는 거를 받았습니다만은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관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의문과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를 수사하게 된다면 특검에서 저 부분까지도 좀 확실하게 물어봐가지고 본인한테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대통령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언론이 과연 4월 16일 날 청와대는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조명받는 것이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영상은 오전 10시 30분쯤입니다.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 모습 그리고 배 상황 저희가 종합적으로 영상 구성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도 인근에서 다시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란다. 또 난리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 10시 반 상황에서 저런 이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민경욱 대변인으로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해명 자료까지 내놨죠. 네, 그러니까 해명 자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때 대변인으로 온 지 2달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 말을 씹고 이렇게 더듬는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고 긴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분이 누굽니까? KBS의 9시 뉴스를 앵커를 하셨던 분입니다. 과연 이 발음을 씹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황스러워서 저렇게 뭐 긴장을 했다. 이런 말이 좀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원래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는 유명합니다. 방송계에서도요. 그래서 아마 조금의 발음 실수도 인정하기 싫은 뭐 본인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10시 반이면 이미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탈출했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브리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얼마만큼 초기 청와대 보고가 저 심각성에 대해서 초기에 인지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본인의 발음 씹은 거를 실수하고 긴장해서 하하하 웃는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건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요. 자, 일단 글쎄요. 이제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저 때는 이제 구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큰일 났네 하고 웃는 모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저 당일날 상황 관련해서 청와대가 너무 설명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민경욱 의원 오늘 이제 해명 자료를 통해서 정말 방송하다 NG가 난 것인데 너무 악의적인 것 아니냐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생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분이 계셨는데 빵의 이름을 좀 재밌게 다셨군요. 네, 지금 같이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국민들께서 풍자와 해악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한 카페에서 지금 본 것처럼 순실이 깜빵 그리고 하야빵이라는 빵을 만들었는데 순실이 깜빵의 특징은 콩밥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아, 콩이 들어있군요. 예, 콩이 들어가서 순실이 깜빵이라고 하고요. 하야빵은 길라임이라는 예명이 좀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라임을 안에 집어넣어서 만든 빵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 콩이 비싸서 콩밥 안 준다면서요? 예, 어느 수용소에서도 콩밥이 나오지 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냥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감옥에서 먹는 밥 하면 콩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연상하는 걸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쎄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빵 이름을 붙인 사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직접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순실이 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순실이를 콩밥 먹여야 된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콩을 넣은 빵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하얀빵은 지금 그 대통령께서 좀 이제 더 이상 비참하지 계시지 않고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만들게 됐는데 라임이라는 예명을 썼다고 해서 그 예명을 이용해서 라임을 넣은 빵을 만들면서 하얀빵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자, 이제 빵을 굽고 이제 판매를 하시니까 저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촛불 집회 저희가 5차례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고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기에 그렇게 질서를 잘 지켰는지 그 모습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모습은 어떨까요? 자, 북악산 뒤쪽을 넘어서 청와대에 접근하려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스스로 자신들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는 분들인데요. 그 모습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와대로 가장 가까이 범죄자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적의 길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박근혜가 끄는 모든 선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청와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서 박근혜 즉각 퇴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왔고요. 이 방향으로 북악산 길을 따라서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안녕하세요. 저희가 청와대로 가려고 일로 오다가 보니까 이쪽에서 하면 불법이시고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입니다. 박근혜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다고 똑같이 이렇게 넘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요. 네. 예전에 혹시 한 중학생이 네. 굉장히 철부지같이 뭐 어디에 불을 질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동영상 찍어서 올린 중학생이 좀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게 지금 사실은 저길 철책을 넘고 경찰에서는 실제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철책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훈방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네. 그 5차 촛불 집회 지금 전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있는 다른 촛불 민심을 좀 편승해서 네. 조금 좀 때를 묻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조금 어른으로서 할 행동치고는 무모하고 생각이 좀 짧아 보인다. 그리고 너무 좀 보이려고 하는 좀 마치 장난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 소영웅주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는요, 저기 경찰이 말입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저는 저렇게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저 밤에 네. 철책을 넘으려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네. 명백하게 위험을 갖추고 접근하면 발포한다고 하든가 네. FM대로 했어야 나는 옳다고 보지 네. 저런 식으로 뭐 친절하게 그 한밤중에 그 밤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치안이나 정보를 믿고서 우리가 단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내 김신조가 예. 넘어왔던 그쪽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루트를 찾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5차 촛불 집회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저렇게 무모하고 무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5시 반까지만 그 청와대 100m, 200m 앞까지 진입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더 많은 인원이 어떻게 5시 반이라는 시간을 지킬까.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단 30분 만에 그 수많은 인원들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다 몰려 나왔거든요. 이렇게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는 대다수의
정말 200만 가까운 시민들이 있는데 저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주장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좀 때를 묻히고 소영웅 심리로 저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들은 좀 자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범죄, 큰 네. 잘못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네. 작은 범죄나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생각을 일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나라의 국격은 커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시민들이 네.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저 정도 인원이 모이면 반드시 네. 뭔가 사달이 벌어지고 구속자가 번지고 연행자가 생겼는데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건데 네. 저 양반은 그 산을 넘어서 그 밤에 철책을 넘으려는 분들은 있잖아요. 명백한 범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용서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영웅주의이기도 하고 시위하는데 보니까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석기 석방이라는 팻말도 있더라고요. 저거는 네. 소영웅주의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부정하는 그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보니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정희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이 사람들을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묘사하는 분들도 뭐 시위 한 축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어쨌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밤중에 글쎄 그 위수 지역으로 봐야 될 수 있는 그 군사 보호 시설 지역에 대한 접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 스스로 찍어서 올리는 그 장면까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또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수리봅니다.